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전 세계의 우리 애국 동포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우리 애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지금도 전국 각지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이렇게 또 우리 공화당 라이브 일부 정치 삼국지와 2부 역사 특강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1부에서는 창조 정치 삼국지로 지난주 조원진 대표님의 여러 방송 멘트 중에서 아주 중요한 멘트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2부는 박정희 각하의 일생을 우리가 10번째까지 하다가 이번 주에는 이제 다음 주 3월 1일 3.1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1절 특집으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3.1절 방송에는 3.1운동을 역사학자들이 이승만 박사가 주도했다는 것을 다 추측만 하지 어떤 그 문서적인 자료가 없어가지고 학계에서 추측만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잠시 후 2부 방송에서는 제가 최초로 이승만 박사님께서 계획하고 주도하고 또 지휘하셨다고 하는 그 최초의 문서를 우리 공화당 라이브를 통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승만 박사의 영어 연설을 우리 공화당 라이브에서 최초로 공개했고, 이번 주에는 3.1운동 이승만 박사가 주최했다고 하는 최초의 문서를 그렇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박정희 대통령하고도 관계가 되어 있는데, 박정희 대통령께서 5.16 혁명을 하시고 1962년 3.1절, 즉 3.1절 제43주년이죠. 이때에 또 3.1 정신을 새롭게 계승하는 아주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을 이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그러면 지난주 방송에 여러 가지 귀중한 멘트가, 조원진 대표님의 멘트가 많이 있었지만은 방송 전에 소개해드렸지만 다시 한번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 들으시고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주세요.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핵 문제, 한미 동맹 문제, 또 민생 문제, 모든 것을 민생에 올인하는 대통령으로 가면은 국민들의 인식이 달라지죠. 맨날 이재명 얘기하고 맨날 뭐 또 그래서 이 검찰의 칼을 휘두르는데 결국은 그 검찰의 칼이 윤석열 대통령을 찌른다. 제가 정치를 다른 분보다 좀 해본 제가 판단은 그 검찰의 칼이 이재명을 찌르는 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을 찌를 수가 있다. 그건 뭐냐 그러면요, 윤석열 대통령 찌른다 민심이 돌아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이 방송의 멘트의 핵심은 거짓 촛불 탄핵 내란 쿠데타에 그 당시에 이제 특검이 큰 활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특검으로 활약했던 윤석열 검사가 이제 정권을 탈탈한 종북 좌파 정권에서 서울지검장 그리고 검찰총장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정권 내에 뭐 조국 법무부 장관 조국이라든지 또 추미애 장관이라든지 이런 사람하고 이제 갈등을 빚고 있다가 이제 탄핵파들이 결국에 영입을 해서 최초의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검찰 출신 검찰총장 출신의 정권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 1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조원진 대표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 바로 윤석열 검찰 출신, 검찰총장 출신이 정권을 잡았지만 국민이 원하는 민심의 정치를 제대로 하지 못할 때는 자기가 휘둘렀던 칼에 자기가 찔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그 아주 중요한 멘트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멘트가 얼마나 중요한 멘트인지 제가 역사적으로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의 역사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는데, 먼저 첫 번째 카드를 한번 주시죠. 네. 자, 첫 번째 우리 초대 대통령 국부 이승만 박사 와 그 다음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한강에 기록되었는데,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국부 이승만 박사의 하야 때 사진과
박정희 각하의 서거 때 사진이 나옵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주세요. 자, 정치에 있어서는 어떤 의미에서 가정이든 직장이든 회사든 그다음에 교회든 종교단체든 그다음에 국가든 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후계자입니다. 후계자. 아무리 정치를 잘해도 후계자를 잘못 세우면 이 정치의 영속성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역사는 바로 어떤 의미에서 후계자의 문제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부 이승만 박사는 바로 본인이 잘못하진 않았지만 그 후계자 다툼에 특별히 이규봉이라는 자가 차기 대통령을 노리고 부정선거를 하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소요가 일어났고 결국 그 소요로 청년들이 다치니까 이승만 박사가 직접 서울대 병원을 방문하죠. 그래서 이 부정선거 시위를 하다가 다친 서울대 병원의 학생들을 직접 방문해서 오히려 칭찬합니다. 불의를 보고 저항하지 않는 민족, 불의를 보고 저항하지 않는 청년은 바로 미래가 없다. 그래서 장하다. 그래서 자신이 세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자신이 건국한 자유와 정의의 대한민국에 이러한 불의를 보고 항거한 청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제 하야를 결심하죠. 내가 이제 하야하면 더 이상 학생들이 다치지 않겠지 하면서 이제 하야를 결심하게 되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을 이승만 박사가 남기게 되죠. 무슨 뜻이냐? 바로 모든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권력을 스스로 내려놓고 하야를 하는 그런 위대한 발자취를 남긴 것입니다. 그래서 종북 좌파들은 뭐 강제로 하야를 시켰다는 등 망명했다는 등 그렇게 왜곡을 하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권력자가 자기 스스로 권력을 내려놓는 가장 위대한 결단을 하신 것이죠. 미국의 초대 국부 조지 워싱턴도 원래 재선까지 하고 3선까지 요청을 했습니다. 또 대통령직을 맡아주십시오 했을 때 조지 워싱턴은 건강상 문제 때문에 3선까지 가지 아니하고 이제 대통령직을 넘겨주고 그리고 곧이어 바로 질병으로 사망을 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의 평생 고민도 후계자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늘 자신이 키웠던 신익희 상해 임정 때부터 자기 비서 역할을 했고 외무 장관했던 신익희, 그리고 초대 국회의장도 신익희에 물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조병옥 3.1운동 때부터 이제 뒤에 자세히 나오지만 3.1운동 당시에 청년 유학생이었습니다. 콜롬비아 대학교. 그때부터 키웠던 조병옥. 그래서 건국 초기에 UN 특사도 했고 또 6.25 동란 때 내무부 장관도 했던 이 조병옥. 그 다음에 장면도 역시 초대 주미대사를 했고 또 국무총리로 역임하면서 이승만 박사가 키웠던 세 사람의 이제 후계자 그룹이었었는데 이승만 박사가 늘 고민했던 거예요. 이 조병옥 박사는 참 애국심도 있고 결단력도 있고 다 있는데 그분이 좀 이제 술을 좋아해 가지고 술 때문에 좀 이렇게 자기 관리가 좀 미흡한 그런 걸 굉장히 안타까워하셨고, 그 다음에 장면 박사는 영어도 잘하고 똑똑하긴 한데 좀 신사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모든 것을 헌신해서 나라와 민족만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애국심이 부족하다고 늘 고민했고, 또 신익희 박사도 이승만 박사가 신익희 또 국회의장은 자꾸 자기가 국무총리를 하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국회의장도 명예로운 직이고 사실 대통령 중심제에서 국무총리가 특별한 실권도 없는데 뭘 그렇게 국무총리를 하려고 하느냐. 그런데 이제 신익희는 계속 국무총리에 대한 이런 그 하려고 하는 불만에 대한 이런 거 있다가 결국 제3대 대통령 선거에 대통령 후보로 출마해서 경쟁 관계에 있다가 5월 5일 날 또 선거 유세 도중에 신장마비로 서거하지 않았습니까?
자, 어쨌든 이렇게 끝까지 후계자를 고심하다가 결국 이승만 박사는 마지막 4대 때 국민이 원하는 대통령을 선출하면, 부통령을 선출하면 그 부통령에게 후계를 물려줄 생각을 하니까 이제 부통령 선거가 치열했던 거죠. 특별히 이제 이기붕이가 이 대권을 노리고 이제 부정선거를 회칙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기붕이는 이승만 박사보다 한 15살의 아래면서도 불구하고 이승만 박사보다 더 건강이 안 좋았습니다. 10걸음을 못 걸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 다음 승계 서열 3위가 내무부 장관이 최윤규였습니다. 그래서 최윤규가 이승만 박사 이것이 건강상으로 부통령에게 대통령직을 물려주면 이기붕이가 또 건강상 얼마 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대통령직을 승계한다라는 이런 야망을 가지고 내무부 장관이 선거의 주무장관이면서 이 부정선거를 획책해가지고 결국에는 사형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정치사의 첫 번째 문제가 바로 이 후계자를 통한 문제였다는 거죠. 자, 그리고 하야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각제 정권이 들어서고, 내각제 정권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국가적인 위기를 불러오니까 5.16 혁명을 통해서 미국 유학파 청년 장교들과 함께 박정희 장군이 혁명을 성공해서 이제 18년 동안 재임하면서 대한민국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죠. 자, 그러는 과정이 역시 박정희 대통령께서도 늘 후계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께서도 이제 1980년도 즉 이제 두 번째 유신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은 이제 누군가에게 대통령직을 이양하고 물러날 그런 계획까지 세웠는데, 결국 후계 다툼으로 그 당시 실력자였던 차지철과 김재규의 이런 그 정권 다툼에 의해서 결국 김재규라고 하는 그 중앙정보부 출신의 그 야망에, 헛된 야망에 참 그 피살을 당하시는, 시해를 당하시는 그런 반역적 시해 사건이 두 번째 참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비극적인 사례가 됐죠. 이승만 박사의 하야는 가장 위대한 선례였다고 한다면은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그 한강의 기적을 이루시고 이 후계 문제 때문에 가장 비극적인 선례를 남기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시는 대로 이제 그 시해 과정에서 이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정권을 잡으면서 7년 동안 재임을 한 후에 처음으로 이제 정권을 이양하죠. 그래서 6.29 선언을 통해서 민정당 후보로 노태우를 선출합니다. 그 점 여러분 지금 사진 보고 계시죠? 예.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또 우리 정치사에 비극의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 당시 야당이 계속 군사 정권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또 계속 압박을 가하니까 이제 노태우 대통령이 자기의 정치적인 동지인 전두환 전 대통령을 백담사로 유배를 보내는 그러한 그 일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정치사에 아주 불행한 왜곡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 정상적인 국가와 정상적인 그 사회는 잘했든 못했든 전임에 대해서 최고의 존경과 예우를 해줘야 됩니다. 그분의 공과를 분명하게 인식해서 공은 계승하고 과는 어느 정도 책임을 묻지만 그래도 전직이라는 예우를 통해서 최고의 예우를 하고, 그 다음에 전직은 일단 후임이 결정이 되면 후임이 가지고 있는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전적으로 지원하고 밀어줘야 됩니다. 그런 관계가 전두환 노태우의 첫 번째 관계가 돼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이제 야당의 요구에 또 야당이 민심을 뒤엎어 가지고 전두환 대통령을 백담사에 유배를 보냈죠. 여기서부터 문제가, 자, 전두환과 노태우는 정치적인 동지인데 정치적인 동지를 백담사에 유배 보냈다는 것은
그 다음 정권에서 자기도 똑같이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이제 역시 노태우도 후계 문제, 5년 단임제로 인해서 후계 문제를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3당 합당을 했죠. 3당 합당을 하면서 전혀 정치적인 반대 입장에 있던 김영삼을 끌어들여 가지고 3당을 합당을 하고 정권을 이양하기는 후계자로 만들어주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또 그 비화가 있습니다. 아마 이진삼 장군이 노태우 대통령의 핵심 신복으로 여러 가지 고난도 당했고 또 여러 가지 회고록도 쓰시고 하셨는데 아마 그분의 이야기가 아마 이미 공개가 됐을 거예요. 이때 3당 합당 때 어떤 조언을 이진삼 장군이 했냐면 오히려 김영삼이가 더 위험하다. 오히려 김대중이와 3당 합당을 해서 그래서 정권의 영삭성을 이어가자. 그래서 과거의 잘못을 어느 정도 덮어주면서 정권을 계속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오히려 김대중과의 그 3당 합당을 통해서 정치적인 화합을 이루면 괜찮을 것이라고 조언했는데 오히려 그 말을 듣지 아니고 김영삼 정권과 김영삼과 3당 합당을 하는 바람에 김영삼 정권이 들어선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최초로 전직 대통령을 뇌란죄로 기소해서 사형까지 처하는 그러한 재판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이게 단순히 국내적인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 전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사건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리콴유 수상 국제 정치사의 탁월한 정치가죠. 리콴유 수상이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현직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2명을 기소해가지고 재판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는 그 당시 전 세계에 특별히 제3세계들은 다 그 당시 건국의 국부가 있고 장기 집권 독재 문제가 있고 있는데 이렇게 해버리면은 어느 정치가가 순수하게 정치를 이양해야겠느냐. 그래서 전 세계 그 국가들에게 특히 제3세계 국가들에게 제3세계라는 것은 아시는 대로 여러 가지 개발도상국이기 때문에 민주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거의 군부 독재나 군사 독재나 또 장기 집권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가장 제3세계의 모범적인 국가였고 그래서 한강의 기적을 이뤘던 한국까지도 저렇게 전직 2 대통령을 기소해서 내란죄로 했을 때 제3세계 어느 정치가가 정권을 순수하게 이양하고 하겠느냐. 그래서 이거는 엄청난 인류 역사에 악영향을 미쳤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정말 맞습니다.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이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검찰의 칼이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의 핵심 역할을 누가 하게 되느냐? 바로 검찰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즉 검찰이 군인 출신의 2 대통령을 수사하면서 그리고 특별히 하나회를 세상 말로 작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회라는 것은 사실 군부 엘리트 세력인데 어쨌든 군부 내에 사조직이 있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최고의 육사 출신의 최고의 미국 유학 엘리트 집단인 이 군인 세력을 검찰이 그야말로 칼로 작살내 가지고 해체하고 전직 2 대통령까지 칼부림을 놈으로 말미암아 이 칼이 잘 드는구나. 그래서 이때부터 대한민국은 검찰이 권력을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그 검찰의 역사가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이 전직 2 대통령을 수사했던 검찰들에게 3가지 반응이 있었다는 거예요. 칼 잘 드네? 그래서 이제부터 이 검찰의 칼을 가지고 권력을 휘두르겠다고 남아있는 세력이 바로 최동욱이었습니다. 그리고 야, 나는 죽어라고 공부해가지고 검사가 됐는데 보니까 군인들이 부정부패도 하고 했구나.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실망과 좌절 때문에 변호사로 개업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한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3세력은 이제 그냥 관망하는 세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홍준표 검사도 아마 그때 검사 출신일 거예요. 그때 칼 잘 드네. 군부 세력까지 세상 말로 조졌으니까요. 그때부터 검찰이 바로 권력의 핵심 역할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다음 사진 보세요. 결국 김영삼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현직 대통령 아들이 부정부패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감옥에 가는,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이 휘둘렀던 칼에 결국 누가 다쳤어요? 자기 아들이 다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는 항상 민심이 따른다는 거예요. 아무리 검찰이 칼을 쓰려고 하더라도 민심이 받쳐주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부정부패가 이제 있게 되니까 뭐 서통령이다, 또 문민 황체다자라고 하는 이런 여론이 들끓으니까 결국 검찰이 현직 대통령 아들까지도 칼을 들이대 가지고 구속 수사를 하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십시다. 그 다음 사진. 그 다음 사진 누구예요? 김대중이죠. 그래서 김영삼이가 이제 자기가 전직 두 대통령을 내란죄로도 넣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도 후임에 의해서 얼마든지 정치보복을 당할 수 있으니까 결국 자기와 야당 생활의 정치적인 동지였던 김대중이를 이제 세움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자기가 안 다치기 위해서 그때 뭐예요? 5.18 공작을 한 거죠. 5.18은 이미 그 당시는 끝난 사안이었었거든요. 다 끝난 사안이었는데 5.18을 통해서 김대중의 그 혐의를 벗겨준다든지 5.18로 김대중이가 내란죄로 구속됐다가 사면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5.18 역사 왜곡이 시작되면서 5.18 역사 왜곡을 통해서 정치보복을 당하지 않으려고 김대중을 대통령으로 세우는 역할을 했던 거죠. 그랬더니 이제 김대중이는 이제 대통령이 돼가지고 결국 종북 좌파의 성향을 못 벗어나서 친북 정책, 종북 정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2000년 6월 15일 날 평양에 가서 정상회담을 했거든요. 이때 또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마침 중국의 장점인 장택민이에게 리콴유 수장이 경제 조언이라든지 또 국제 외교라든지 이런 거를 조언하기 위해서 장점인이와 정상회담을 하는 중에 TV 화면을 보니까 김대중이와 김정일이가 악수하고 손잡고 포옹하고 회담하는 사진을 보고 리콴유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장점인이가 씩 웃으면서 하는 말이 내 작품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점인이의 국제 전략, 이 중국이 동북아시아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미국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서 김대중, 김정일 평화쇼 이 정상회담을 주선했고, 또 물론 이제 뭐 달러 문제도 달러를 줘서 정상회담 날짜가 뭐 하루 연기되고 했던 뭐 그런 얘기도 있지만, 그때 또 리콴유가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저거는 반드시 역사적인 문제가 될 것이다. 바로 전범, 국제 전범, 전쟁을 일으켰던 국제 전범의 세력과 포옹을 했다. 이거는 나중에 반드시 역사적인 문제가 될 것이라고 그 당시 화면을 보면서 리콴유 수장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 송금 문제, 또 핵을 개발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달러를 지원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오늘날 핵 개발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미국까지 위협하는 동북아 전체, 일본과 중국까지도 위협하게 되는 이 핵 개발의 책임과 원인을 김대중이가 져야 되는 이러한 그 역사적 평가가 아직 남아있다는 겁니다. 결국 또 어떻게 됐습니까? 김현철일 정도가 아니라 홍삼 트리오라고 그러죠. 홍삼 트리오. 바로 김홍일, 김홍업, 김홍걸 삼형제가 역시 현직 대통령 아들인데도 삼형제가 구속 수사를 받는
검찰의 칼에 의해서 현직 대통령 세 아들이 동시에 검찰의 칼을 받는 아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검찰이 지금 대한민국 정치사를 움직이게 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검찰이 감히 대북 문제에 대해서는 칼을 들이대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런 그 권력, 부정부패 이런 거에는 이제 칼을 들이댔고, 역시 이것도 민심이 있었죠. 그래서 대통령의 세 아들 김현철이 정도가 아니라 세 아들이 부정부패를 하니까 민심이 들끓게 되고 결국 거기에 칼을 들이대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 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누굽니까? 노무현 대통령이죠. 어떤 의미에서 가장 후계 정치를 잘한 거는 김대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이가 노무현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자기는 정치보복을 전혀 안 당했잖아요. 노무현 때문에. 그 대신에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결국 대북 정책이 이어짐으로 말미암아 심지어 퇴임을 앞두고, 퇴임을 2달 앞두고 북한을 또 방문해 가지고 유명한 그 NLL 포기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여적죄의 문제입니다. 자, NLL이라는 것은 해상 국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휴전선이 있듯이 또 DMZ가 있듯이, 지금 이제 DMZ라고 그러죠. 그것이 영토의 국경이라고 한다면은 하늘의 국경이 있고 영공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바다의 국경이 있는데 그게 바로 NLL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휴전선을 우리 대한민국 국군과 UN 16개국 22개국 장병들이 피로써 이 땅을 지키고 수호하고 회복하고 철원까지 설악산까지 회복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그냥 회복된 게 아니라 피를 흘려서 회복한 거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 당시 제해권을 유엔군이 완전히 장악했기 때문에 모든 제해권, 모든 섬을 다 유엔군이 장악했기 때문에 해안선 국경은 평양 앞까지 다 가게 돼 있어요. 섬까지. 그러니까 평양 앞까지 그 해안 국경선 NLL이 거기까지 간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통사정해 가지고 휴전선의 일직선으로 그어져 내린 그리고 우리가 장악한 섬 백령도까지 섬을 중심으로 경계선을 그은 게 바로 NLL입니다. 그러니까 국경선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진 보시는 것처럼 북한 측이 주장하는 그 국경선, 그러니까 그 사이에 그 간격을 바로 평화적인 공동 개발을 하자, 이런 명목으로 대화를 나눴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바로 영토를 이만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즉 북한에게 넘겨주는 것과 마찬가지의 그런 행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달러를 준 것보다 더 큰 죄죠. 왜? 영토를 떼어줬으니까. 예를 들어서 알래스카를 소련에게 준다, 하와이를 일본에게 준다, 이런 거거든요. 멕시코주를 멕시코에게 준다. 그거랑 똑같은 것이 NLL 발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우리 국민들이 몰라요, 심각하게. 그래서 김정일과 노무현의 악수는, 이 악마의 악수는 김대중의 달러의 포옹보다도 더 큰 여적죄가 되겠고, 결국 부정부패로 노무현이 수사를 받다가 자살했지만 더 큰 문제는 이 여적죄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사진 보세요. 자, 그 다음 사진 보시면 결국 노무현 대통령도 이제는 형이 노건평 씨가 또 전직 대통령 형으로서 검찰의 수사를 받는 그런 비극이 있었죠. 그리고 결국 이명박 대통령 때에 수사를 받다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엉이 마을에서 투신 자살하는 그런 사진인데, 여러분 5월 달에 주에 위에 마스크 쓴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의 정체가 참 궁금합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마스크를 썼어요? 그래서 들쳐업고 내려오는 그런 장면인데,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자살에 대해서도 이제 의문을 가하는 그런 그 역사적인 작업이 있지만,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전 대통령을 또 수사하다가 검찰이 수사하다가
이런 비극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더 심각한 문제가 이 국가기록원의 문서를 컴퓨터를 또 봉하마을에 이전해 가지고 국가기록원으로부터 고소를 당해서 나중에 반납하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또 그야말로 사초 사건이죠. 사초. 옛날로 말하면 사초. 즉 대통령의 그 일생을 기록한 역사적인 사초를 자기 개인이 보관한다?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때에 수사를 받다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했기 때문에 종북 좌파 야당 세력에게는 이때부터 굉장히 이명박이가 언제 원한을 받게 되는 거죠. 결국 또 어떻게 됐습니까? 또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형이 노건평에는 이제 그 퇴임 노무현이가 후임 때 이명박 대통령 때 조사를 받았지만 이상득이는 현직 대통령 형이 현직 대통령이었던 검찰의 칼에 수사를 받는 그런 일이 있었고 또 그 아들 이시영도 수사를 받는 이런 비극이 있게 됐습니다. 자, 결국 이 검찰의 칼이 결국 촛불이라고 하는 세력과 탄핵파의 세력에 등을 업고 결국 박근혜 대통령, 죄 없는 아무런 죄가 없는 박근혜 대통령까지도 칼을 들이대 가지고 묵시적 청탁, 제3자 뇌물죄, 또 경제공동체 이런 용어까지 검찰이 만들어서 사상 초유로 현직 대통령을 탄핵하고 또 구속 수사하고 모든 재산까지 뺏는 그런 모든 역할을 누가 했냐? 칼이 했다는 거예요. 검찰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칼의 역할로 최초의 검찰 대통령이 됐는데, 자, 역시 민심에 의해서 그 칼에 의해서 자기도 죽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조원진 대표님의 정치적인 멘트는 그냥 멘트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치사를 다 훑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 공화당과 박근혜 대통령이 왜 중요하냐? 박근혜 대통령은 이렇게 자기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정치적인 상황들을 다 업섹트하고 침묵으로 다 극복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정치적인 그 고통을 다 침묵으로 감당한 박근혜 대통령이 복귀하고 또 정의와 진실의 조원진 대표와 우리 공화당이 하나가 돼서 정치를 잡았을 때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직 대통령의 공과를 계승하되 공을 계수하고, 물론 노무현 대통령도요 공이 있습니다. 어떤 공이 있습니까? 제주도에 해군 기지를 만든 그 공은 굉장히 중요한 공입니다. 그거는 종북 좌파가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대통령이 돼서 전 세계를 돌아다녀 보니까 안보가 중요하고 제주도 해양 기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뒤늦게 인식하고 했던. 근데 사실 그게 이승만 박사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1945년 10월 16일 날 귀국해 가지고 와서 이제 정치 활동을 시작할 때 미국에서 이제 일본을 점령했죠. 한국을 점령하면서 새롭게 동북아시아 국제 전략을 피기 위해서 특사를 보내 가지고 이제 어떻게 앞으로 미국이 동북아 이 정치를 그 리더하고 해야 될 것이다. 이 전략을 협의하기 위해서 조사하러 왔는데 당연히 이승만 박사하고도 협의를 하죠. 그 이승만 박사가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간단하다. 제주도에 하와이와 같은 항공모함이 기항할 수 있는 미군 기지를 세우기만 하면, 그러면 그 당시 이제 중국이 공산화 되기 전이었거든요. 중국의 공산화도 막을 수 있고 소련의 공산화도 막을 수 있고 또 북한의 남침도 막을 수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건국되기 전에 이미 제주도에 하와이와 같은 그런 진주만 해군 기지를 건설하기만 하면 동북아시아를 미국이 너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조언을 듣지 아니하고 일본을 다시 보통국가로, 농업국가로 다시금 재건해 가지고 공산주의를 막는 정책을 썼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중국이 공산화됐잖아요. 그 다음에 소련이 결국 북한의 꼭두각실 정권을 세워가지고 대한민국을 기습남침했고, 그리고 나중에 동남아시아 베트남이 공산화되고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결국 하와이의 진주만 같은 해군기지가 생겼으면 중국도 공산화가 안 되고 북한도 남침을 못하고 소련도 남침을 못하고 그야말로 방어선이 아주 자연스럽게 쳐졌을 텐데, 오히려 기습 남침을 당해서 다시금 유엔군을 동원해서 이거를 수복해야 될 수밖에 없는, 엄청난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나마 잘한 것은 뒤늦게나마 이승만 박사가 구상한 정도의 해군 기지는 아니지만 강정에 그래도 해군 기지를 건설했다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의 이 정치한 걸 계승한 거로 공으로 평가하고, 또 그 과외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적인 역사적인 평가를 하고,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법적인 처리를 하겠다는 우리 당은 전혀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미 말씀하셨죠. 저에게 있어서 정치보복의 역사는 끝나길 바란다. 왜? 본인이 다 무지하면서도 그 모든 보복을 다 당하셨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정치보복, 또 김영삼 3당 합당, 이런 모든 어떤 의미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사회의 모순과 비극의 그 한 몸에 받고 견딘 분이 박근혜 대통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역사를 바로잡기만 하지, 그렇다고 해서 어떤 그 무리한 사법적인 그러한 것은 안 할 것입니다. 그게 박근혜 대통령의 정신이기도 하고, 분명히 조원진 대표님의 정치 또 통치라고 믿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그동안 투쟁을 했지만 우리는 어떤 보복을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정의와 진실을 바로 잡기 위한 것이고, 그래서 바로 잡아서 진실과 정의의 반석 후에 대한민국을 화합시켜서 공은 공대로 인정하고, 예를 들어서 김영삼 정권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하나를 숙청한 거는 잘했어요. 과도하게 해서 그렇지 군부의 사조직이 있다는 건 잘못된 거거든요. 그 다음에 금융실명제라든지 뭐 이런 거. 그래서 그 공과를 바로 인정해서 공은 계승하고 과는 역사적인 심판을 한다는 것이지, 바로 전두환 노태우처럼 사업적인 심판을 한다든지 또 박근혜 대통령에게 정치보복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그 검찰 정권이 이 조원진 대표님의 이 멘트를 아주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자기가 휘둘른 칼에 자기를 찌를 수 있다. 여러분, 민심이 무섭잖아요. 민심 때문에 이승만 박사도 스스로 하야했습니다. 그 다음에 김재규도 민심을 등에 업고 차지철과 갈등하다가 그런 무모한 일을 저질렀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모든 정권이 민심을 등에 업고 칼을 검찰이 들이댔던 것이고, 결국 잘못된 것이지만 결국 촛불이 뭐예요? 바로 언론의 선동, 거짓 선동으로 지금은 다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 다 속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뭐 3%니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촛불로 국민들을 선동해가지고 이것이 국민의 민심이라는 것으로 거기에 배신 사력까지 등에 업어가지고 그 민심을 등에 업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칼부림을 놓을 수 있었지만, 이제 또다시 바로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하지 못할 때, 민심이 원하는 정치를 하지 못할 때, 민생을 돌보지 아니하고 또 이 북핵의 위험, 종북 좌파 정권 김대중 노무현으로 문재인으로 이어졌던 이 여적재적인 이 그 북한 정책, 이거를 해결하지 못할 때는 바로 엄청난 국민의 민심에 의해서 결국 자기 칼로 자기가 찌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또 저 조심스러운 일이긴 하겠지만, 바로 5.16 혁명 당시에 많은 청년 장교들이
혁명을 해야 된다고 했지만 아무도 용기를 못 내고 오로지 용기를 낸 것이 박정희 장군이었던 것처럼 오늘날 검찰 안에서도 정말 정의와 진실에 의로운 검사들이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 또 우리 대한민국의 한민족의 DNA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도 이렇게 투쟁을 하지만 검찰 내에서도 바로 정의와 진실에 그러한 의로운 검사들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믿고요. 뭐 비밀스러운 얘기가 이미 많이 회자가 됐지만 특검 당시에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한동훈이와 이원석이 그 핵심 수사 역할을 했는데 그래도 한동훈이는 좀 인텔리적인 요소가 있어가지고 말을 좀 듣는데 이원석이라는 검사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검찰총장한테 아주 대놓고 김수남 검찰총 1개 검사가 검찰총장한테 대놓고 구속수사해야 된다. 조금 있으면 정권을 종북좌파가 민주당이 차지할 텐데 당신 정권 넘어갈 텐데 어떡하려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김수남을 압박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원석이고 결국 이원석이를 그 공로로 지금 검찰총장이 됐는데 결국 그 이원석이도 자기의 칼에 자기도 죽을 수 있고 한동훈이도 마찬가지고 또 윤석열 검찰 정보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민심이고 이 민심이 요동칠 때에 그 정의와 진실의 민심에 힘을 얻고 검찰 내에서도 놀라운 개혁이 일어날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 그랬을 때에 그러한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또 조원진 당대표와 우리공화당이 중요하다. 이런 민심을 등에 업고 이런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정치 보복이 아니라 정의와 진실의 방법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할 수 있는 이런 세력이 바로 우리 공화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들이 더 열심히 투쟁하고 또 이번 3.1절 집회에 정말 많이 나와서 이 3.1 정신을 우리가 계승해서 지금 무너진 한민족의 민족 정기를 다시금 깨우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조원진 대표님의 영상을 듣고 끝나자마자 제가 바로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영상 주세요. 그것을 민생에 올인했는 대통령으로 가면은 국민들의 인식이 달라지죠. 맨날 이재명 얘기하고 맨날 뭐 또 그래서 이 검찰의 칼을 휘두르는데 네. 결국은 그 검찰의 칼이 윤석열 대통령을 찌른다. 제가 정치를 다른 분보다 좀 해본 제가 판단은 그 검찰의 칼이 예. 이재명을 찌르는 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을 찌를 수가 있다. 그건 뭐냐 그러면요. 윤석열 대통령 찌른다 민심이 돌아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